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동안 남들에게는 하지 못했지만 이곳은 익명이기에 용기를 빌려 글을 써봅니다. 저희 집은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제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10평도 안 되는 방에서 저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이렇게 넷이 한 집에 살았어요. 화장실도 없는 집이어서 화장실을 가려면 공중 화장실을 이용해야 할 정도였죠.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꿈이란 걸 꿔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네요. 학교에서 너 뭐가 되고 싶니? 라고 하는 평범한 말에 고민하는 것조차 저에겐 사치라고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매일을 밥 한 끼만 제대로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기본 욕구만 꿈꾸고 살았어요. 아빠는 몸이 안 좋으셔서 매일을 누워 계셨고 엄마 혼자 생활비를 벌었어요. 엄마는 남의 집 일을 하러 다니셨고요. 열심히 사시는 엄마의 과거를 지금은 존경하지만 그때 당시에 엄마가 부잣집에 식모로 들어가 매일을 굽신거리며 사시는 모습이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죠. 그리고 아무 집이나 가서 돈 되는 일이면 다 하는 엄마의 모습이 창피하기도 하였어요. 윤지야, 윤이야. 이거 엄마가 오늘 일하고 얻어온 밥이야. 이거랑 김 싸서 먹자. 아빠도 얼른 일어나시라고 하고. 배고팠지? 소시지 없어? 맨날 김치. 너무한 거 아니야? 매번 라면 아니면 밥 먹는 날엔 김이랑 김치. 나도 소세지 먹고 싶어. 나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이제 맛없어. 김치 먹기 싫어. 소세지 사줘. 아니면 햄이라도 사줘. 나 밥 안 먹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내일은 꼭 일 끝나고 와서 소세지 반찬 구워줄게. 오늘만 이거 먹고 하루만 참자, 응?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잖아. 철없던 저희는 엄마에게 소시지 반찬을 해달라며 반찬 투정을 하곤 하였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죄송하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학교에서 오다가 엄마가 부잣집 사모님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모른 척 외면을 하고 말았습니다. 타임머신이 있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쓰러진 엄마를 꼭 안아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때 당시는 얼마나 철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두 닦아 놓으라고 하지 않았어? 꼭 2번 말하게 해 정말? 사정사정해서 써줬더니만 잘리고 싶어? 똑바로 하란 말이야.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지금이라도 벗어주시면 닦을게요. 제가 오늘 이불 빨래하고 정신이 없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엄마는 그 시장 골봉에서 부잣집 아주머니에게 굽신거리며 한 번만 봐달라고 비셨죠. 그런 엄마를 보며 코웃음 치던 부잣집 아주머니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얼마나 사악하던지. 하지만 전 그런 모습을 보고 바로 뒤돌아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날 퇴근하고 소시지를 양손 가득 싸온 엄마. 그 소시지를 먹으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때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우와, 엄마, 소시지 오늘 사온 거야? 야, 신난다. 너무 맛있어. 소시지 맨날 먹고 싶어, 오늘처럼. 내일도 사올 수 있어? 야, 오늘 먹었으면 됐지. 무슨 또 내일까지 소시지야? 내일은 있는 거랑 그냥 먹어. 알겠어? 엄마도 얼른 와서 드세요. 이 소시지가 어떤 소시지인지 다 알기 때문에 마냥 때를 쓸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일하는지 다 봤기 때문에 꼭 성공하리라고 이대로 살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찬물에 밥 말아 먹는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리겠다고요.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까요? 저희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그것은 예전에 잊고 있었던 아빠가
물려받았던 선산 쪽이 개발이 되면서 몇백억에 팔린 것입니다. 저희는 그야말로 갑자기 돈방석에 앉게 된 것이죠. 살림살이는 정말 뒤바뀌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남의 집 일을 나가지 않게 되었고, 저와 동생은 하고 싶은 공부, 배우고 싶었던 것들 모두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엄마는 부자가 되었어도 성실했던 마음, 착하고 여렸던 마음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빠도 이제는 편하게 병원을 다닐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죠. 저희에게 돈은 정말 저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존재였습니다. 이제 너희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고 살아. 엄마는 그거면 여한이 없어, 알겠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어? 엄마. 그동안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미안해. 철없이 굴었던 거. 이제 엄마도 하고 싶은 거 즐기고 살아. 운동도 하고. 엄마는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너네가 날개를 펼치는 게 엄마의 바람이고 꿈이야.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아. 여보, 고생했어. 이제 당신도 하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살아, 알겠지? 내가 가장 노릇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고생했어. 아니에요, 여보.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게 저희 집 이사를 하는 날, 저희 네 식구는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가난했던 삶도 잊은 채 행복하게 살았네요. 엄마는 저희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엄마의 검소함은 그대로였습니다. 저희에게 지원해 주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려고 했지만 사치나 취미 생활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봉사하시는 삶을 사셨어요. 어려웠던 형편을 잊지 못하는 것인지 늘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와주시려고 하고 형편상 공부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후원해 주시기도 하였고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엄마는 몸이 안 좋은 아빠와 함께 여윳돈으로는 투자를 하고 임대업 쪽으로 금전적인 수익을 내시기도 하였죠. 그리고 전 엄마의 지원 덕분에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과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꿈만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사람 보는 눈도 달라졌죠. 그렇게 저는 행복한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졸업에 맞춰 학교 선배에게 소개받은 남자친구와도 교제를 해 나갔죠. 남자친구는 미대를 전공하고 화가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경영학과를 나와 원하던 회사에 취직을 하였어요. 최종 목표는 저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지만요. 그렇게 서로 다른 매력에 빠져 연애를 이어갔어요. 남자친구는 어려서부터 부유하게 자라 어려움 없이 자란 부잣집 도련님 그 정석이었죠. 해맑은 그의 모습이 참 좋았어요. 반대로 전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남자친구 말로는 저의 강인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할 것만 같은 모습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지나고 저희는 당연한 수순으로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을 처음 뵌 날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얘기 많이 들었어. 어머, 얼굴도 예뻐라. 지금 연구원이라고 했죠? 난 우리 아들 예체능 시켰지만 결혼할 사람은 반듯한 회사를 다니길 바랬거든. 그래서 우리 윤지 씨가 너무 꼭 마음에 들어.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고?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현수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임대업 하세요. 어머, 그렇구나. 난 우리 윤지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루라도 빨리 결혼시켰으면 하는데 어때 윤지는?
저야 이렇게 좋게 봐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도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은 처음 본 저에게 친절히 잘해주셨죠. 남자친구의 밝은 모습이 어머님을 쏙 빼닮았구나 생각하며 좋았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대대로 미술을 하던 집안이었고 시댁 모임도 잦다고 하더라고요. 만나면 서로 미술 작품을 논평하거나 같이 미술관을 가거나 한다고 했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골프를 좋아해 종종 골프 모임도 갖기도 했고요. 저도 취미가 골프여서 어머님이 이 부분을 참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도 어머니와 같은 취미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내심 한편으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얘기가 나왔어요. 전 집에 가는 길 떨리는 발걸음으로 빨리 엄마에게 얘기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하며 갔어요. 오늘 남자친구네 집에 간다더니 잘 만나고 왔어? 어땠어? 우리 딸이야 뭐 어딜 가도 빠지지 않지만 말이야. 그 집 어머님이 나 참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 엄마 아빠 뭐 하시냐고 물어보시고 임대업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그냥 그런 거 물어보고 뭐. 근데 애초부터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 결혼 날짜 빨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아유, 그래?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너무 좋네. 하긴 우리 딸 마음에 안 들어하기 쉽지 않지. 어쩜 우리 딸이 결혼 준비를 하다니. 에이, 아직 멀었어. 나중에 자리 한번 마련해 볼게. 그래도 엄마 좋아하니 나도 좋네. 현수 씨도 밝으니까 좋고. 그래. 천천히 자리 만들어 보자. 그리고 현수 좀 자주 데려오고.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자주 봐야지, 안 그래?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축복받는 결혼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서로의 부모님을 뵙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본격적으로 상견례 자리를 만들려고 할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싶었네요. 어머,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현수 엄마입니다. 따님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어머님 쏙 배 닮았네요. 네, 안녕하세요. 윤지 엄마예요. 윤지한테 듣던 대로 너무 우아하셔요. 아무쪼록 저희 딸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부모님들은 첫눈에 서로 마음에 드신 것처럼 분위기가 좋았었죠. 하지만 금세 살얼음판이 되었어요. 아니, 근데 굉장히 낯이 익어요. 아닌가요? 이게 운명인가? 왜 이렇게 낯설지가 않지? 아닌가? 혹시 예전에 어디 사셨어요? 예전에는 저희 수원 쪽에 살았었어요. 그리고 애들 고등학교쯤에 일산 쪽으로 이사 왔는데 혹시 연고가 있으신가요? 어머, 저희도 수원 살았거든요. 아니, 어쩐지 낯이 너무 익더라고. 아니,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저 알지 않나요? 엄마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엄마가 말이 없자 확신하시는 듯 말을 이어나가셨죠. 하필이면 이라고 생각했네요. 아니, 수원댁 아니에요? 아니,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때 왜 갑자기 이사가고 일도 그만두고. 맞죠? 수원댁? 네.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저도 그때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그만두게 되었네요. 아니, 그럼 윤지 엄마가 수원댁이었어? 아니, 근데 무슨 로또라도 맞았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어머님,
저희가 그때 가지고 있던 땅이 개발되면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수원댁이라고 하시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래, 엄마. 장모님한테 무슨 실례야, 그게. 미안해, 윤지야. 죄송해요, 장모님.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결혼식 얘기할게요. 아니, 왜 그러니? 반가워서 그런 건데. 어머, 그랬구나. 아니, 난 그때 수원댁이 막 일하게 해달라고 했었잖아. 근데 갑자기 그만둔다길래 진짜 의아했거든. 내가 얼마나 잘해줬어, 안 그래? 그래도 우리가 인연인가 봐요. 애들도 나눠갖고. 아유,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아, 그러게요. 아무쪼록 저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전 그거밖에 바랄 게 없어요. 저희 딸은 배운 것도 많이 배웠고 저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그저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현수 제 아들처럼 생각할게요. 현수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어머, 그럼. 수원댁이 우리 집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안 그래? 윤진애가 잘해줄게, 걱정 마. 아, 그나저나 우리 애들이랑 별개로 번호 좀 교환하자. 따로 만나고 그러자고. 내가 옛날 얘기할 사람이 자기밖에 더 있어. 번호 좀 알려줘봐. 시어머니는 상견례장에서 저희 엄마에게 지속적으로 반말을 하시며 예전 엄마의 모습을 끄집어내셨죠. 정말 불쾌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저한테 혹여나 영향이 갈까 그냥 시어머니에게 내내하며 번호를 고스란히 주었죠.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수원댁, 내가 연락할게. 따로 만나자고. 윤지랑 현수는 그럼 다음에 보고. 어머, 웬일이니, 진짜? 인연이다. 네, 그럼 들어가세요. 현수도 들어가고. 오늘 식사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럼 이만. 상견례는 끝이 났지만 정말 기분 나쁜 시간이었습니다. 내색하지 않는 엄마를 보고 있자니 속이 부글부글 끓고 답답했죠. 아니 엄마, 사모님이 뭐야 사모님이? 엄마가 무슨 예전에 남의 집 살림하던 사람인 줄 알아? 오히려 그게 더 날 위축되게 만든다는 거 몰라서 그래? 어려웠던 시절에 뭘 못해. 지금은 잘 살고 있으면 되지. 사모님이라니. 나 진짜 기분 나빴어. 아휴, 미안해 우리 딸. 엄마는 혹시라도 너 시어머니한테 애초부터 찍힐까봐 그랬지. 가뜩이나 내 딸이라고 너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어휴, 하필이면 현수가 그대가 아들일 게 뭐냐? 엄마 때문에 너만 곤란하지? 미안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엄마가 뭐가 미안해. 난 엄마의 태도에 화가 났던 건데. 앞으로 현수 어머니한테 사모님이라고 하지 마. 사돈이라고 해. 알겠어? 그리고 어머님이 자꾸 엄마한테 수원댁이라고 하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엄마도 위축되지 마. 절대. 엄마에게 질러놓고 나니 미안하기도 하면서 착잡했네요. 하필 이런 인연으로 만날 게 보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다신 시어머니가 우리 엄마 무시 못하게 단속 좀 해달라고 말이죠. 남자친구도 어찌나 미안해 하던지. 상견례 때 나 너무 기분 나빴어. 현수 씨도 보고 느꼈겠지만 어머니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수원댁 하면서 말을 놓으실 수가 있어? 미안해. 나도 그날 엄마한테 가서 뭐라고 했어. 아휴, 엄마는 너무 반가워서 그랬다는데 그래도 나도 민망하더라고. 어려울 때 무슨 일이든 못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우리 열심히 키운 엄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대하시지? 나 진짜 어머님 다시 봤어. 내가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진짜 미안. 어머님 마음 많이 상하셨으려나?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엄마야 뭐 그냥 나한테 내색 안 하시지. 그래도 꼭 어머님 조심시켜줘. 자기한테 약속받아야겠어.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상견례로 인해 심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많이 생겼던 날이었네요. 저희는 이런 일이 다신 생기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며 결혼을 이어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단단히 혼이 났는지 엄마 이야기를 하진 않았고요. 저희 둘 다 여유 있는 집이었기에 원하는 곳에 신혼집도 마련하고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전 신부 대기실에 있어서 몰랐지만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서 또 개념 없는 행동을 하였다고 들었죠. 동생이 얘기해준 바로는 시어머니의 개념 없는 행동에 제 남자친구와 시아버님마저 큰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왔구나. 고마워. 바쁠 텐데 이렇게 직접 와주고. 아, 맞다. 저기 신부 쪽 엄마 혹시 기억나? 왜? 그 예전에 우리 집 신모살이하던 수원 때. 자긴 자주 와서 알잖아. 나 진짜 뒤집어질 뻔했다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어? 나 진짜 놀래가지고. 어머머머, 수원 때? 아니 그럼 사돈인 거야 둘이? 어머 웬일이니 진짜? 인연이다 정말 자기야. 아니 근데 신수가 환해졌네. 땅 보상 받았다나 봐. 졸부지 뭐. 그래도 며느라기는 아주 곱게 키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거야. 대충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동생도 그 자리에서 제 시어머니에게 큰소리치고 싶었지만 저희 엄마가 참으라고 해서 간신히 참았다고 했죠.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행히 전 결혼식 끝나고 들었지만요. 아마 결혼식 전에 들었으면 이 결혼을 엎어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결혼식장에서마저 하객들에게 우리 엄마를 모욕하시는 것을 보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언니네 시어머니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나 진짜 그날 가만히 있으려다가 엄마가 하도 참으라 해서 참았어. 알아? 너 말 사실이야? 엄마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진짜 미치겠네. 내가 단단히 일러둘게. 너도 그만해. 나도 심란하니까. 아니, 지네는 뭐가 그렇게 잘났대? 우리 집보다 낫대? 예전 과거 가지고 계속 들추는 거 보니까 지금 영 형편없는 거 아니야? 그만해. 내가 단둘이 칠게. 지친다 나도 진짜. 넌 엄마나 신경 써줘. 마음에 상처 안 받으시게. 혹시 또 내 걱정하실라. 결혼식이 끝나고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대놓고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다신 그러지 마시라고. 어머님, 다 들었어요. 엄마는 내색하지 않으시는데 동생이 옆에서 너무 기분 나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하객들한테 저희 엄마 수원댁이라느니 하면서 하는 거 자체가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상견례장에서도 느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 누가 그래? 네 동생이? 예, 오해다. 난 그냥 수원댁 아는 사람이 방문했길래 인사하라고 한 건데 참나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그런 줄 알겠어 아주. 그냥 반가워서 인사나 하라고 그런 건데 그렇게 마음을 모르니? 너무한다 너도. 참 쪼르르 와서는. 아니요 어머님.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한마디가 저희 엄마는 상처가 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배려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윤지 말이 맞아. 엄마 좀 선 넘을 때가 많잖아. 그날도 아빠가 화도 냈고 그만하라고.
그냥 어머님한테 예의 있게만 해줘. 아이고, 억울해, 진짜. 이게 그렇게 결혼식 끝나자마자 나한테 눈 부라리면서 할 얘기냐? 나는 너네 신혼여행에서 온다고 아침부터 진수성찬을 차려놨더니 아유, 진짜 억울하다. 아들이나 며느리나 아유, 누가 내 마음 알아줄꼬? 죽어야지 진짜. 아유.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십사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조금만 신경 써 주세요.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려고만 하면 그런 뜻 아니었다, 순수한 뜻이었다고 애둘러대는 통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같이 만날 일은 당분간 없으니 서로 불편한 일은 없다고 믿었네요. 이 부분만 아니면 어머님도 딱히 저에게 스트레스 주시는 분은 아니었기에 참았죠. 그리고 남편도 잘해주었고요. 전 제 일을 열심히 했고 남편도 본인의 분야에서 열심히 해나갔습니다. 친정엄마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기에 그렇게 잊혀가고 있었죠. 어느 날 어머님은 저에게 2주 뒤에 시댁 모임을 가질 건데 참석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와 남편도 결혼하고 처음 맞는 시댁 모임이었기에 당연히 참석한다고 하였어요. 그날 일이 터졌죠. 우리 23일에 골프장 갈 건데 윤지랑 현수 올 수 있지? 윤지 취미가 골프라고 했나? 엄마랑 같이 한번 쳐보자. 아, 네. 골프 좋아해요. 잘은 못하긴 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골프를 좋아하셔서 종종 같이 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어머, 어머님도 골프 좋아하시니? 그럼 같이 가자. 얼마나 좋아. 사돈 본 지도 오래됐고, 안 그래? 작은 엄마네도 오실 거라 이 기회에 한 번 더 얼굴 보면 좋지. 내가 전화할까? 우리 잘 가는 골프장 있거든. 어머, 잘 됐다. 너무 좋네. 순간 괜히 말했다 했어요. 괜히 엄마 얘기를 꺼내서 또 엄마 불편하게 시어머니를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찝찝했죠. 아, 엄마는 이제 많이 치시진 않아서 아마 오셔도 잘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저희끼리 가요, 어머니. 어머, 원래 자주 봐야 친해지는 법이야. 내가 전화할게. 오랜만에 사돈 얼굴도 보고 얼마나 좋아? 너네가 그날 필드 나가로 사줄까? 아, 아니요. 많아요. 괜찮습니다. 그럼 2주 뒤에 현수 씨랑 같이 필드에서 뵐게요. 저희 엄마 만약 시간 괜찮으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그래. 어여 가봐. 늦었다. 그날 보자꾸나. 어머, 골프 연습 좀 해야겠는데 우리 며느리 보여주려면. 그렇게 찝찝한 기분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대하던 그날이 되었죠. 엄마는 시어머님의 전화를 받고 그래도 이렇게 모임을 하자고 하셨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며 그날도 저희와 같이 골프장에 갔습니다. 전 혹시라도 시어머님이 말실수를 하게 될까봐 여기 눈치 저기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 엄마 셋이 골프장에 도착했을 무렵 시댁 식구들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연습 많이 하셨어요? 요즘 저도 골프를 많이 못 쳐서 폼이 엉망일 텐데 걱정이에요. 어머, 왔구나. 내가 어제 어찌나 설레던지. 며느리랑 골프라니 너무 좋지 않니? 사돈 오셨어요? 기대되네요, 사돈 실력. 그렇게 저희는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와 저는 골프를 자주 쳤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치는 거였어도 꽤 실력이 있었죠. 어머님은 본인보다 저희 엄마가 골프를 잘 치는 모습을 보더니 심술이 나셨는지 얄미운 말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니, 윤지 친지 오래됐다더니 프로 같다, 야.
현수랑도 자주 치러 다니는 거야? 아유, 오늘따라 공이 안 맞네, 진짜. 에이, 아니에요. 저희가 오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어머님이랑 작은 어머님도 잘 치시는데요? 그리고 잠깐 쉬는 타임 때 밥을 먹으러 내려갔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저희 엄마는 여전히 불편해 보이셨지만 최대한 티를 안 내셨어요. 아니, 장모님, 진짜 골프 얼마나 치신 거예요? 너무 잘 치셔가지고 놀랬어요. 저랑 윤지랑 종종 와서 같이 쳐요. 아유, 배부르다. 밥 다 먹었으니까 커피 한 잔 하고 싶네. 안 그래, 동서? 아니, 커피 하니까 또 생각난다. 수원댁이 내 커피 취향 기통차게 잘하는데 안 그래요? 동서도 알잖아. 내가 말 많이 했잖아. 기억하지? 오랜만에 수원댁이 사다 준 커피 먹고 싶네. 뚫린 입이라고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솟았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골프 모임에 저희 엄마를 불렀는지 다시 한번 본인이 우리 엄마 위에 있다고 고지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정말 그때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사돈, 그래도 계속 수원댁 듣기가 거북하네요. 여러 사람 있는데 호칭은 똑바로 해주시죠. 커피는 강서방이 주문해 오겠나? 아니, 어머님, 지금 또 수원댁이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저희 엄마는 그렇게 불릴 뿐이 아니라고요. 그때 엄마가 일어나시더니 조용히 옆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있는 남편 곁으로 가 카드를 내미셨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덩달아 나오면서 저희 엄마에게 소리를 쳤죠. 그 한마디에 시어머님, 작은 어머님 등 시댁 식구들의 입이 떡하니 벌어졌고요. 아주 통쾌했네요. 아유, 사장님. 저한테 말씀하시지. 여기서 이런 일 하시면 저희 다 죽어요. 저희한테 시키세요. 네? 아, 왜 계산을 직접 하세요? 아니에요. 우리 사이가 주문하는데 계산만 제가 해주려고요. 고마워요. 도와주려고 해서. 제가 할 테니 천천히 일 보세요. 엄마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직원은 다른 직원들을 시켜 엄마에게 들어가 계시라고 하며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하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장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께는 간단한 임대업이라고 소개했지만 엄마는 재테크 수완이 좋아 건물, 골프장, 주택 등을 매입하여 번 돈에서 돈을 더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는 삶을 살고 계셨죠. 골프장 직원들이 모두 엄마를 알아보고 저희 엄마 포함하여 시댁들을 VIP 대접을 하며 극진히 모시자 시어머니는 많이 놀란 눈치였더라고요. 단순히 졸부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졸부코 좀 납작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그냥 졸부가 아니었으니 말이죠. 어머니, 이제 아셨어요? 저희 엄마 이렇게 취급당하실 분 아니고요. 옛날에 진짜 너무 힘들어서 저희 먹여 살리려고 어머님 댁에서 잠깐 일했던 거예요. 지금 어머님은 저희 엄마 불러내서 어머님이 떨어진 자존감을 채우려고 하셨나 본데 번지수 잘못 찾으셨어요. 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자존감을 채우려고 너네 엄마를 불러내? 너 날 아주 저급한 사람 취급하는구나. 맞잖아요. 은근히 수원댁 하면서 무시하고 누가 어머니 속을 모를 줄 아세요? 현수 씨 보기 창피하지도 않으시죠? 이게 말이라고 단 줄 아나? 가정부 딸년 그나마 지금 좀 봐줄만 해서 결혼 허락했더니 내가 널 진짜 예뻐한 줄 알아?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희 엄마는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어머니 얼굴에 대차게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는 시어머니를 무시한 채 한마디 날리셨죠. 아주 통쾌했네요.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거든요. 뭐? 이게 보자보자니까? 보자기인 줄 아나? 너 내가 참고 있었던 거는 우리 딸이 네 며느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 때문에 밉보이지 않을까 전전긍긍했던 거야. 네가 불러내도 정말 유치하고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야, 알아? 누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은근 사람들 앞에서 깔보고 무시하고 세상에 돈 없어서 내가 너 돈 훔친 것도 아니고 내가 우리 딸들 밥 먹이려고 네 집에서 일한 건데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조롱거리니? 이 저급한 것! 현수를 봐서라도 아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감히 내 딸한테 딸년? 가정부 딸? 무식하고 저급한 싸구려 같으니라고? 네 아들 새끼보다 내 딸이 더 배우고 공부도 많이 했고 직업도 좋아. 알겠어? 어딜 비벼 감히? 그 말이 끝나자 직원들은 달리와 엄마에게 괜찮으시냐며 물어보며 엄마를 감싸주셨죠. 제 남편도 아무 말도 없더군요. 사장님, 끌어낼까요? 말씀만 해주시면 이 사람 골프장에서 끌어내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해주세요, 당신은.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너 내가 누군지를 알아? 감히 나를 끌어내려고 들어? 미친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얼마나 자주 오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엄마 가자. 더 이상 상대하지 마. 그리고 자기도 오려면 지금 와. 자기도 보니까 알겠지? 어머님이 우리한테 어떤지. 같이 나가자. 엄마, 집에 제가 따로 들릴게요. 지금은 장모님이랑 윤지 마음 좀 추슬러 줘야 할 것 같네요. 현수, 너는 이리 안 와? 어딜 간다고 하는 거야? 네가 내 아들인데 내가 이 꼴을 당했는데 지금 그냥 간다는 거야? 엄마를 두고? 남편은 크게 한숨을 쉰 채 엄마와 저를 챙기고 짐을 챙겼습니다. 앞에서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 저 엄마, 이렇게 셋은 골프장을 빠져나와 엄마네 집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차에 타자마자 사위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현수야,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기려 했는데 우리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 없었어. 아니요, 장모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 엄마가 지나치셨어요.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엄마, 미안해. 엄마는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다 내 잘못이지 뭐. 시어머니랑 엄마랑 직접적으로 안 부딪히면 된다는 아니란 생각에. 그런 말 마라. 엄마는 그래도 다 너 생각해서 온 거니까. 그렇게 엄마 깔보더니 이기에 아주 잘 됐어. 다신 무시 못할 거야.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심 통쾌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겐 그날 밤 부재중 전화만 14통이 왔죠. 남편과 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무시했죠. 다행히 남편도 저의 편이 돼주었기 때문에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과를 하셔야 했습니다. 그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저희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해주어서 마음은 좀 살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언제적 수원댁인데 지금 너무 잘 사는 모습을 보니 내가 배 아파서 그랬나 보다. 참,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미안해, 아가야. 그리고 어머님께 미안하다고 꼭 전해주렴. 내 전화는 통 받지 않으시니 어쩌겠니? 나 반성 많이 했어. 어머님이 반성 많이 하셨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엄마도 화가 풀리면 받아주시겠죠. 어쨌든 현수 씨도 있고 하니까 저도 사과는 받을게요. 다신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저희 엄마께 무리하게 구시면 그땐 저는 어머님과 인연 끊을 거예요. 현수 씨도 동의한 얘기고요.
시어머니가 애걸복걸 사과하셔서 저도 남편을 생각해 사과는 받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만 겨우 왕래하지만 저에게 일절 강요는 안 하시네요. 저희 엄마는 아예 상종도 안 하시고요. 남편도 중간에서 힘들어하지만 자기 엄마 잘못이 훨씬 크다는 걸 알아서인지 자기 엄마 탓만 해서 봐줄만 하네요. 그나마 남편이 철저히 제 편이 돼주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아직까지 엄마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화딱지가 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께 된통 본때를 보여주고 나니 그 기회에 잘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혹시 답답한 일이 있거나 억울한 일이 있으면 꼭 참지 말고 뱉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한편으론 착한 사람이 위너가 되는 세상이 아니더라고요. 착해도 할 말은 다 하고 살아야 상대편이 찍소리도 못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에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라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려 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던 기억만 떠오르면 지금도 잠을 설칠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저희 부부는 재혼 가정이고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남편도 아들이 하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남편의 아들은 결혼 생활하는 몇 년간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처가 남편에게 얼굴을 보이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 점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각자의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전처와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선택했고 저 같은 경우 전 남편이 암과 투병 생활을 하다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저 혼자 딸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었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쁘게 지내던 도중 남편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 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나이도 어느 정도 먹은 터라 결혼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지속적으로 저에게 접근을 했고 딸 혼자 키우면서 살아왔던 세월들이 너무나도 힘들었는지 저 또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둘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의 성격도 꽤 맞는 편이라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였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눈앞에서 남편이 전처와 친아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있으면 당연히 해명을 해야 하는데 저를 무시하며 지나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뒤돌아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남편이 아닌 전처였습니다. 그런데 보라는 듯 갑자기 남편의 손에 깍지를 꼈고 그 모습이 제 마음을 주저앉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무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된 터라 이게 뭔 상황인지 이해하기도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남편은 단 한 번도 저를 쳐다봐 주지 않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태로 겨우 집에 들어온 저는 집에 혼자 있었던 딸이 저를 반겨주는 순간 처음 겪어보는 배신감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딸은 제가 눈물을 보이자 많이 당황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차마 제가 봤던 충격적인 광경을 딸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처받는 건 저 하나로 좋겠기 때문에 아직 어린 딸에게 아픔을 나누고 싶지 않았죠. 저는 딸을 안아주면서 일이 힘들어서 그런 거라며 대충 둘러댔고 엄마가 올 때까지 밥도 안 먹고 굶주려 있던 딸을 위해
급하게 저녁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정신이 나가 있던 상태라 함께 저녁을 먹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잠깐 방에 들어가 쉬어야겠다며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죄지은 사람처럼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싫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더니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모든 걸 설명하겠다고 입을 여는 순간 침대에 있던 베개를 남편의 면상을 향해 사정없이 내려쳤네요.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내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일단 내 말 들으면 전부 다 이해가 된다니까. 지금은 당연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는 거 나도 알아. 분명 내가 잘못한 게 확실해. 하지만 어떤 상황이었는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 말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좀 전에 당신이랑 마주쳤을 때 나도 당연히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소개를 시켜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당신도 봤지만 내 옆에 누가 있었어? 이혼하고 나서 처음 아들과 만나는 날이었다고. 내 아들은 우리가 아직 재혼한 것도 몰라. 그래서 더욱더 조심했던 것뿐이었고 아들은 그 사람이랑 내가 언제 다시 함께 지낼 수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있던 중이었어. 그런 와중에 당신이랑 마주하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겠어? 나도 정말 너무 놀라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니까. 당신은 나를 이해해줘야지.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잖아. 나도 그렇게 보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최대한 빨리 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한테 전철을 만났다는 말을 한 적은 없잖아? 내가 어느 정도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 이해를 할 수는 있었겠지. 하지만 지금까지 나한테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게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만약에 당신이랑 내가 그 자리에서 마주치지 않았다면 분명 이런 일들을 끝까지 숨기고 있었겠지. 내 말이 틀려? 우리는 지금 부부이고 서로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일들은 웬만해선 전부 다 털어놔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서로에게 숨기는 것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나중에 몰랐던 사실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그에 따른 실망감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결혼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 당신 마음 내가 100번, 1000번 이해하고 정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나는 개인적인 생각으론 괜히 신경 쓰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나도 아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진땀 뺐다고.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서 나를 쳐다보더니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알아? 당신한테 손깍지를 끼더라고. 그런데 당신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을 텐데 손을 뿌리치지 않고 똑같이 잡고 있던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전처인 그 사람이 나한테 보인 시선은 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세컨드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눈빛이었어. 남편은 열을 올리고 있는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 번만 용서해 주길 부탁했어요. 저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려 했었는데 저를 쳐다보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던 전처의 행동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거실에서 혼자 있는 딸이 전부 다 듣게 될까봐 저는 그만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고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출근을 하고 정신없이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처음 보는 번호로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수화기를 통해서 들려온 목소리에는 자기가 남편의 전처라는 걸 밝히더니 할 말이 있다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할 말은 넘쳐났기 때문에 전처와 약속을 잡았고 남편에게는 볼 일이 있다며 1시간 먼저 일찍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와 전처가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남편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으니 제 시간에 전처도 도착을 해서 제가 앉아있는 자리로 가까이 오더니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서로 아무 말 없이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는데 전처가 먼저 입을 열더라고요. 제가 왜 불렀는지 짐작 못하시겠죠?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이랑 그만 정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말 하려고 얼굴 보자고 한 거예요. 저도 그이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닌데 저희 아들이 자기 아빠 얼굴을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함께하면 좋겠다고 노상 따라다니면서 보채더라고요. 그렇다고 다시 합칠 생각도 없었는데 아들이 오늘 아침에 자기 아빠 보러 회사에 가겠다며 난리를 치길래 일단 진정시키려고 그이와 좋게 얘기하고 있다며 대충 둘러대긴 했는데 확실히 아들은 아빠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보고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동안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왜 그 사람이 그쪽이랑 이혼을 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 예의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일단 저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제가 현재는 그 사람 배우자인데 그쪽이 그 사람의 손을 잡았잖아요. 저한테 일부러 상처 주기 위한 행동 아니었나요? 보신 그대로인데 그걸 꼭 두 귀로 들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골려주려고 보인 행동이죠. 그쪽보다 제가 그 사람을 더 많이 아는데 그쪽은 그 일을 조금도 알고 있지 않아요.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과연 저한테만 문제가 있어서 갈라섰을까요? 저는 그쪽이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널리고 깔린 게 남자인데 그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어서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저는 지금 최대한 그쪽한테 배려해주면서 설득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이랑 좋았던 감정까지 없어지기 전에 이혼 도장 찍으시고 각자 갈 길 가세요. 그래야만 서로 피를 안 본다고요. 괜히 안 좋은 상황으로 몰고 가봤자 상처받는 건 그쪽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둘이 하루빨리 정리하시고 각자 원래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왜 그쪽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쪽이야말로 더 이상 그 사람 앞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쪽 아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보채면 따로 얼굴 보게 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지만 그쪽까지 함께 만나는 건 용납해 줄 수 없을 것 같네요. 저도 산전수전 다 겪어보고 살아온 사람이라 성격이 좋은 것만도 아니거든요. 좋게 얘기할 때 그 사람 앞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제 눈에 목격이 되거나 듣게 된다면 그땐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한테 기에 눌리지 않으려고 엄청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쪽은 이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는 거네요.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온몸으로 느끼게 해드릴게요. 제가 가질 수 없는 건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도 할 말은 끝났으니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결국 후회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쪽이 될 테니까요. 어떻게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전처와 불꽃 튀는 신경전은 계속해서 일어났고 전처와 안 좋은 대화를 끝까지 주고받으며 서로를 증오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대화를 했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전처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얼굴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네요. 그렇게 전처와의 첫 만남은 정말 끔찍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을 만큼 전처의 얼굴은 사악함 그 자체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전처가 어떠한 행동을 한다 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제가 생각한 것들이 전부 다 산산조각 날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 다가왔네요. 남편의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 갑자기 왜 이혼을 하자는 건데? 당신은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말 진심이야? 내가 당신한테 거짓말해서 뭐 하겠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이 그만 정리하고 각자 인생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어제만 해도 가정에 충실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 거야? 사람은 각자의 길에 있는 것 같아. 나는 내 갈 길 가고 당신도 원하는 길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는 거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 이왕 이혼 얘기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니야. 나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니 이제 그만 나와 정리해줘. 당신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어? 나와 내 딸이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 당신이 자리 잡을 때까지 뒤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금 소은이가 6학년이잖아? 그럼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해야 하니까 6년간 숙식비는 받지 않을게. 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다고. 이 정도면 많이 배려해 준 거 아닌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배려해 준 거라고?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나는 이혼해 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나는 내 가정을 지킬 거야. 조만간 전부인 만나서 얘기할 거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해.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이랑 그 사람은 솔직히 비교가 되지 않거든. 내가 왜 이혼을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그 사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빌딩을 나한테 넘겨주겠대.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빌딩 하나 주는 거면 끝난 거 아닌가? 우리가 함께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라고. 그 사람이 용서해주고 받아들이겠다는데 안 갈 이유도 없고 나도 받아주기 전까진 당신이랑 소소한 행복 느끼며 살고 싶었는데 그런 삶도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인생살이 재미없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도 최대한 좋게 얘기하는 거라고. 6년간 숙식비 안 받는 조건이면 당신한테는 상당히 좋은 조건 아닌가? 이런 것도 싫다면 내 집에 들어올 때 몸만 가지고 들어왔으니 나갈 때도 몸만 가지고 나가면 되겠네. 어떻게 할래? 선택은 당신이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혼 서류에 사인하면 돼.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슬픔과 증오와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후풍처럼 밀려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이혼해 주길 원했지만 그 자리에서 서류를 찢어버렸고 절대 이혼만큼은 해줄 수 없다며 힘들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가방 속에서 뭔가를 뒤적거리더니
또다시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걸 예상이라도 한 듯 이혼 서류를 상당히 많이 준비해 온 상태였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너무 큰 실망을 해버린 나머지 결국 남편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게 되었고 서류에 사인을 하고 말았네요. 남편이 말한 조건들은 저에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 집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끔찍했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른 집을 구해서 짐을 정리하겠다며 그때까지만 남편이 눈앞에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네요. 남편은 당연히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며 서둘러 집 밖으로 나갔어요. 저에게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급하게 나갔네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문자 한 통이 오더니 옳은 결정했다며 조만간 다시 한번 보자며 날짜와 약속 장소가 적혀 있었고 꼭 나오는 게 좋을 거라며 괜히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는 전처의 문자였습니다. 절대 얼굴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정해진 날짜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죠.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은 했나 봐요. 손해보는 건 없을 테니 저한테 고마워하세요.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해서 그쪽이 큰 상처를 받았을 텐데 그건 제가 확실하게 보답해 주도록 할게요. 이게 뭐죠? 지금 저랑 장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나오라고 한 건 이깟 돈 몇 푼 쥐어주려고 보자고 한 거예요? 그쪽이 불쌍해서 돈 좀 주려는 거니까 자존심 같은 건 내세우지 말고 그 돈 그냥 조용히 가방에 넣어두세요. 그래도 상당히 신경 써서 챙겨드리는 건데 반응이 너무 서운하네. 오히려 그쪽이 저한테 감사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이혼까지 시켜주고 돈까지 챙겨줬는데 이 정도면 사람 하나 살려준 거 아닌가? 저번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쪽이 모르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괜히 알아봤자 좋을 것 하나 없으니까 더 일이 복잡해지기 전에 제가 준 돈 가지고 그쪽 딸이랑 조용히 살아가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이가 다시 나타나서 합치자거나 얼굴 좀 보자고 해도 절대 만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음부터 웬만하면 그냥 혼자 사세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이랑 결혼까지 선택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 너무 쉽게 믿었다간 저처럼 인생 말아먹는다고요. 저희 집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서 그걸로 위안 삼는 거지. 만약 삶이 빈곤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서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할게요. 전처는 자기 할 말만 하곤 테이블에 돈봉투를 남겨둔 채 급하게 밖으로 빠져나갔어요. 전처는 도대체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길래 저에게 남편을 조심하라며 신신당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지만 이런 일이 생기기 전까지 남편이 저에게 보여줬던 모습들은 전부 진심인 줄 알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잠깐 동안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고 이혼을 한 뒤에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회사라는 한 공간에서 있는 것도 싫어서 저는 퇴사를 하게 되었고 아예 남편과의 인연을 끊어내 버렸네요. 제가 받은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변화된 삶에 제 딸은 많이 힘들어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선택이 옳은 거라면 지금의 상처는 저와 제 딸에게 약이 될 거라는 걸 믿을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에게 받은 이혼 위자료와 제가 그동안 살면서 모은 자금으로 딸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점점 잊혀가던 그 사람들과 다시 한번 엮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 딸과 머리도 좀 식히고 바람도 좀 쐴 겸 제주도에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딸이 비행기가 아닌 배를 타고 가고 싶다는 말에 딸과 함께 제대로 기분 좀 내보려고 제주도 크루즈 특등실을 예약하고 선착장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딸이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6학년이면 웬만한 건 모두 다 알기 때문에 저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여행으로 인해 딸이 받았던 아픔들을 전부 털어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착장에 도착을 해서 예약된 크루즈 특등실에 들어가려고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광경이 저희 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전처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한바탕 난리가 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전처의 아들이 두 사람을 말리고 있었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된 터라 너무 놀라 제 딸을 일단 특등실로 들여보냈고 다시 밖으로 나온 저는 두 사람이 무엇 때문에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귀를 의심할 만큼 남편의 충격적인 실체를 전처의 입에서 듣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너는 그 버릇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했어? 내가 어떻게 받아줬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며. 모든 광경을 전부 다 내 아들이 목격했다고.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한 게 없는 거야? 당신한테 얘기했던 빌딩은 없던 걸로 해야 되겠어. 내 아들을 봐서 눈 딱 감고 참았는데 당신은 그새를 못 참고 또 이런 일을 저질러? 출장 같은 소리 하네. 특등실에서 여자들이랑 놀고 먹는 게 출장이니? 내 아들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두 번 다시 안 보겠다는 말이 나오지. 당신이 이혼을 하면 바로 빌딩을 주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꾼 게 누군데 그래? 내가 어떻게 하고 다니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아들 옆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는 거 한두 번 겪어봐? 새삼스럽게 여기까지 찾아와선 사람들한테 창피나 주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구속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내가 어떻게 살든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마. 당신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 나는 저 여자들과 놀려고 비싼 돈까지 지불했는데 당신도 제주도 갈 건 아니지? 어떻게 된 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하나도 없냐? 제발 나 좀 그냥 내버려둬. 지금 이 말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이렇게까지 쓰레기였다고? 나와 이혼을 하고 전 부인한테 가겠다더니 여기서 이러고 있어? 그쪽은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과 이혼했으면 그걸로 끝내면 되는 거지. 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든 거예요?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그쪽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왔었는데 나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든 좋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또 만났을까? 우리 인연도 참 지긋지긋하네요. 남편은 전처를 뿌리치고 저를 밀친 뒤 특등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여자들과 웃고 떠드는 목소리에 전처는 특등실 문을 쉬지 않고 두들겼고
시끄럽다며 문이 열리자마자 전처는 그 사람의 머리채를 또다시 잡으며 계속해서 상황을 안 좋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에 대해 엄청나게 실망을 하게 되었는지 전처와 함께 그놈의 머리채를 잡았고 특등실에 있던 여자들은 기분이 상했는지 그만 돌아가겠다며 모두 밖으로 나가 버렸네요. 그놈은 저와 전처를 강하게 뿌리치더니 저를 향해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저와 결혼한 이유는 집안 살림을 해줄 사람을 찾고 있던 도중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쑥맥인 것 같아 접근한 거라며 저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없었다고 상처 주는 말을 쉬지 않고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전처가 손바닥으로 그 사람의 입술을 강하게 내려치면서 쓰레기 같은 입 좀 다물라며 더욱더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특등실에 남아있던 한 여자도 조심스럽게 밖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돈을 받았으면서 어딜 나가냐며 특등실 안으로 강하게 밀쳤고 남편의 힘에 넘어진 여자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함께 온 여자들은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결국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와서 쓰러진 여자는 응급실에 실려갔고 남편과 다 함께 온 일행의 여자들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전처는 경찰에게 저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면서 전처만 조사를 받기 위해 걸어 나갔습니다. 저를 보면서 딸과 함께 좋은 여행이 되라며 전처는 자기 아들의 손을 잡고 크루즈에서 밖으로 나갔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바람에 한참 동안 진정이 되지 않았는데 전처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도와줘서 고맙다며 다음에 만나게 되면 그때는 서로 웃는 얼굴로 보자며 전처는 전 남편의 인생을 평생 송두리째 망쳐놓을 거라는 말을 끝으로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나쁘게만 생각했던 전처는 저에게 도움을 주려 했었던 것뿐이었고 전처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은 없었지만 저도 똑같은 피해자가 될까봐 미리 차단을 시켰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전처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 현재 저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었을 것 같네요. 제가 들은 소문으로는 남편이 밀친 여자의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서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따른 처벌을 강하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언제나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의 예비 신부였던 여자입니다. 참 사람의 인연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날 사람은 무조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들 시선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꾸 저를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을 느낄 때가 많아서 정신적으로 괴로워 외출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전신 성형을 했습니다. 전신 성형을 했다는 말을 하는 순간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돈 많은 집안이라 몸도 뜯어 고치는 그런 집안인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겠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신 성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이뻐지고 싶은 마음에 전신을 성형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 온몸을 건드리게 되었죠.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오래간만에 맥주 한잔하며 분위기 즐기고 있었는데 건물에서 소방 알림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부분 소방 알림이 울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냥 확인하나 보다 싶었죠. 그런데 소방 알림 소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울리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그 순간 친구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냐고 물어보자 제 코에서 느끼는 냄새는 다름 아닌 무언가 타는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친구들과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벌써 밖으로 나가는 문 앞에 연기로 가득 찼어요. 제가 있는 곳은 10층 건물의 7층이었고 옥상으로 대피해야만 했지만 이미 연기가 술집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진정하지 못하고 소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은 나가겠다며 난리친 분들도 계셨습니다. 용기 내서 밖으로 나가신 분들은 돌아오지 못했고 그렇다고 탈출하지도 못했어요. 재난 방송에서 몇 번 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세를 최대한 낮췄어요. 연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연기가 가라앉으니 그 전에 침착하게 상황을 보고 탈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각자 술집에 있었던 물티슈를 몇 장을 덧대어 입과 코를 막은 다음 창문을 열었어요. 소방차가 도착했었고 저희를 구출해 주기 위해 사다리차가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는 과정보다 불길이 솟는 과정이 더욱더 빨랐고 결국 위에서 떨어지는 낙하물로 인해 머리를 부딪히면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기절을 하게 되었고 눈을 떴을 때 저는 다행히도 살아있음을 느끼며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눈만 깜빡거렸고 전신에서 갑자기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참기 힘든 고통에 비명을 지르자 진정제와 진통제 주사를 맞았습니다. 턱까지 붕대로 감아놓은 상태라 저는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답답했었고 의사는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과 심각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무래도 항생제 투여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라 몸이 계속해서 덧나면서 곪아가고 있다며 심각한 경우 두 다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듣게 되었고 얼굴을 꽁꽁 싸맨 상태라 비명으로 제 감정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괴로워하는 모습에 부모님께서도 믿을 수 없는 최악의 진단 결과에 오열을 하셨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제발 좋아지기만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다행히도 항생제가 잘 받아 더 이상 몸에 염증 반응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6개월이란 시간 동안 너무나 괴로웠고 제 몸을 보고 있으면서 하루에도 수백 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수리야, 네가 너무 괴롭고 힘들면 성형을 좀 해보는 건 어떻겠니? 매일 거울을 보며 절망하는 모습 엄마도 보기 힘들어.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도 엄마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마음 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라. 엄마는 저에게 성형을 권했어요. 전신에 남아있는 화상 자국 때문에 괴로워하는 저를 지켜보는 걸 힘들어 하셨어요.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나고 완전하게 몸이 회복되고 나서 전신 성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상으로 인해 1년 동안 치료받았고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진 얼굴과 몸이 완벽하진 않지만 회복시켜야 했어요. 저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수술을 진행했고 한 번으로는 끝낼 수 없다는 원장님의 말에 따라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수차례에 걸친 성형은 2년의 시간을 소비해야만 했어요. 화상으로 병원 신세진 지 1년, 성형으로 2년, 총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엄마, 나 밖에 못 나가겠어. 사람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날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무래도 화상 때문에 혐오하는 것 같아.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어. 나 몰래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것 같고 수군거리는 것 같은 시선이 너무 괴로워요.
내가 보기에는 화상 자국도 많이 없어졌고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아도 돼. 엄마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자. 3년 동안 가족에는 만난 사람이 없어서 더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왜 아직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아주 잘 지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도 범인을 잡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히 증거가 될 만한 게 발견되지 않아서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범인은 언젠가 잡히기 마련이야. 꼭 처벌받을 거니 걱정하지 마. 아예 못 잡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건데요?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요. 괜히 엄마한테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최선을 다해 저를 돌봐주셨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 제가 겪고 있는 아픔이 더 우선이었고 방어범을 빨리 잡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처럼 고통받을 수 있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이런 와중에 퇴근하고 들어온 아빠는 저를 보며 외모에 대해서 정말 괜찮다며 좋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손자리를 주선해 주겠다며 뜬금없이 쓸데없는 말을 해서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결국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고 하루에도 수십 가지의 처방받은 약을 복용했어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었고 전신으로 성형했다고 해서 정신적인 상태까지 전부 되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삶을 살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런 제가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제 방을 노크했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길 바랬습니다. 손자리 주선해주는 게 싫은 거니? 아빠는 네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빠가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좋은 배우자 만나서 삶을 변화시켜보는 것도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하던데 아빠 말대로 한번 나가볼래? 괜히 나갔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면 어떡해요. 제가 몸이 온전치도 않은데 이런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빠가 볼 때 우리 딸은 정말 완벽해. 화상 자국도 자세하게 안 보면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잖아? 그리고 서로가 통해서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화상 자국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소린이가 아무래도 오랜 기간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서 더욱더 회피하는 것 같다. 그러니 아빠 말 믿고 손자리 알아봐 줄 테니 좋은 남자 만나길 바란다. 아빠는 너만 행복해하면 바랄 게 없어. 제가 싫다는 말에도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결국 아빠의 설득 끝에 선자리를 나가게 되었고 저를 좋아해줄 남자가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저와 만나게 될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 멀리에서 남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왔고 밝게 웃으면서 제 이름을 물어보길래 고개를 끄덕이며 저 또한 어색한 웃음으로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많은 대화를 이어나갔고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제가 긴장한 걸 알았는지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 주었습니다. 식사 자리가 즐거웠고 어느새 제가 화상을 입었었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 또 한 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저와는 다르게 그 남자는 예의상이었고 두 번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죠. 저는 진심을 다해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었는데 그 남자는 그 자리가 불편했었다고 생각하게 되니 결국 눈에서 눈물이 흘러버렸어요. 아빠는 저에게 다가와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세상에 남자는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괜찮다고 말해도 아빠는 누군가와 계속해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게 된 건 결혼정보 업체였습니다.
조건에 맞는 남자를 연결해주는 업체였죠. 그리고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닌 몇 사람과 예약이 잡혀 있었고 모두 다 그날 전부 만나봐야 했어요. 저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아빠에게 부탁을 했고 결국 또다시 선자리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났던 남자와의 감정이 깊게 남았는지 두 번째 남자와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고 세 번째 남자 역시 저와는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네 번째 남자까지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네 번째 남자와는 어느 정도 대화가 통하더라고요. 분위기 자체도 밝았고 사람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에 대해서 말했어요.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어요. 예전에 화상을 입어서 전신 성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화상 자국이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예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드린 이유는 마음 접으실 거면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된다고 하는 말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의미 없는 대화도 이어나가고 싶지 않아요. 화상이요? 도대체 어디에 화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그런 아픔 때문에 전신 성형한 건데 그게 잘못됐나요? 전혀 신경 쓰고 있지도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얘기해 주신 소리 씨의 그런 모습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감추기 마련인데 오히려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좋게 다가오는데요. 이 남자는 되려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줬고 그런 점들이 너무 좋게 다가왔다며 저를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어요. 정말 쉬지 않고 대화가 이어졌어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분위기는 무르익어갔습니다. 저에 대해 거리낌 없이 다가와주는 모습에 제 마음도 어느새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감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이 늦어버려 집에 돌아가야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인사를 하는데 늦은 시간 혼자 집에 가는 건 위험하다며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자기가 불편하다며 결국 집 앞에까지 내려줬어요. 저희는 헤어지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길 원했고 주말에 약속 장소까지 잡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차를 돌려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집에 들어갔고 부모님은 괜찮았냐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좋았던 감정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만인지 부모님 앞에서 수다 떠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는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셨고 아빠는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시켜달라며 좋아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이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가끔씩 만났고 주말에는 무조건 만났어요. 서로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남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하고 싶다는 또 다른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 남자가 저에게 워낙 물을 잘 주는 바람에 꽃이 활짝 피게 되었고 가끔씩 만나던 사이는 어느새 매일 얼굴을 안 보면 힘들어질 정도로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어느새 저희는 대화하던 도중 결혼 얘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선자리로 만난 만큼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양가 집안 인사까지 드리게 되는 상황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집안의 경우 제가 좋다고 하니 무조건 찬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또한 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셨는지 그동안 마음고생 얼마나 심했냐며 자기 아들이랑 마음 맞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결혼하고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길 바란다고 축하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결혼식 날짜까지 잡힌 상태였어요. 시부모님 또한 성격이 워낙 좋으셔서 저와도 금방 친해졌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 남자 만나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게 너무 설레었고 좋은 날만 가득하길 바랬습니다. 시부모님 집안은 저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재산이 많은 편이지만 시댁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였죠. 강남에 건물이 몇 채는 될 정도의 재벌 집안이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머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백화점 쇼핑도 저와 자주 나갔어요. 결혼식만 안 했지 벌써 며느리인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네가 그래도 우리 아들 잘 잡아줘서 고맙다. 언제 철드나 생각했었거든. 워낙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성격이라 웬만해서는 컨트롤하기 힘들어. 나도 우리 남편이랑 처음 만났을 때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생각했었는데 피는 못 속인다고. 우리 아들이 남편이랑 성격까지 똑 닮았더라고. 가끔 골치 아플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어. 나중에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다 알려줄 테니까 결혼 생활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잘 듣도록 해. 그리고 여기에서 물건 하나 골라보도록 하자. 이번에 신상 하나 나왔다는데 선물 하나 해주마. 고르는 김에 너희 안 사던 물건도 하나 골라볼까? 어머님은 그 사람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이한 점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살면서 문제될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태도가 저에게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조용하고 밝은 성격이 아니라서 같이 있으면 저도 밝아지고 활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있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어머님은 그날 결혼식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자기 집에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자주는 아니더라도 상견례하고 나서 몇 번 찾아뵌 적 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이 미리 전화를 하셔서 가사 도우미분들이 음식을 한껏 준비해 주셨고 때마침 예비 신랑과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도 되는 건지 생각하며 지금의 분위기를 즐겼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이 남자는 혹시라도 불편한 상황이 생길까봐 세세한 거 하나하나 신경 써 주었습니다. 즐거웠던 시간은 너무나 빨리 흘러갔어요. 그리고 아버님과 이 남자는 분위기에 취해 술을 어느 정도 먹은 상태였고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둘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버님과 약간의 트러블이 생겼는지 서로 조금씩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어머님도 불편하게 느끼셨는지 서재에 들어가 따로 대화하라며 날카롭게 한 소리 하셨고 술만 먹으면 일 얘기만 해서 그런 거니 이해하라며 넘어가셨어요. 그 사람은 아버님이랑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대화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과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저도 집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님이 화장실에 간 사이 집에 가야 해서 인사드리려고 노크하는데 아버님이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아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 건물 내가 매입했다. 싹 다 리모델링 해버리게. 그래야 뒤탈이 없을 것 같아. 먼저 손을 써서 다행이지. 만약 아빠가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너는 지금도 깜빵 생활하고 있을 거야. 내가 술 먹고 쓸데없는 행동은 자제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지. 너는 어떻게 된 놈이? 내가 어렸을 때 사고 친 것처럼 똑같이 행동하냐? 아빠 자식 아니랄까봐 대단하다. 죄송해요. 저도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건물 매입하면 정말 괜찮을까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세상 떠난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겠죠? 3년이나 지났는데도 연락 오지 않는 거면 이제 마음 놓고 다녀도 되는 거죠?
그렇다니까.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 앞으로 생각 없는 행동 하지 말거라. 건물에다 불 지르는 행동을 하는 놈이 어디 있냐? 술집 주인과 아무리 싸웠다고 해도 그렇지. 다행히 그쪽 일대에 CCTV가 없어서 안 걸린 거지. 만에 하나 단 하나의 증거물이라도 나왔으면 우리 집안 쫄딱 망하고 네 죄를 덮은 나까지 큰일 나는 거야.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런데요, 언제까지 이 생활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식까지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엄마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 생각해봐라. 네 엄마한테 그냥 회사 홍보차 좋은 이미지 얻기 위해서 우리 아들이 화상을 입어서 장애를 가진 여자와 결혼만 시키고 위자료 조금 준 다음 이혼시킬 거라고 얘기하면 가만 두겠니? 아마 엄청 난리칠걸? 그 모습 보고 싶은 건 아니지? 그러니까 너는 묵묵히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어. 아빠가 알아서 뒤탈 없이 해결할 테니까. 그리고 임신은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제가 미쳤어요. 인생 망치게. 임신될 일조차 만들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장애인 여자와 결혼까지 한다?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저 여자도 진짜 생각 없는 게 우리같이 재벌 집안이 쉽게 결혼하겠어요? 따질 거 다 따지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지.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하겠어요? 군데군데 화상 자국 있는데 아우 정말 혐오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장면이 하나 떠올랐어요. 아버님의 얼굴을 이번이 아닌 제가 건물에 갇혔을 때 처음 본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창문에서 1층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아버님이 이 사람을 부축해서 차에 태운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건물에서 탈출했다고 생각했지 부축받으면서 걸어간 남자가 건물에 불을 질렀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본 게 확실했고 얼굴이 똑똑히 기억이 났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처리해 나갈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태였고 둘이 나눈 대화는 제 귀로만 들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핸드폰으로 녹음해야 한다는 걸 둘의 대화 나누는 소리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기 시작했고 급하게 내려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웃으면서 어머님에게 달려갔어요. 어머님은 아직까지 대화하고 있냐며 데리고 나와야겠다고 투덜거리더니 서재로 향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재로 들어간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뭔가 싶어 급하게 달려갔고 서재 문을 여는 순간 엄청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놈의 멱살을 잡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아버님의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아버님이 꺼낸 상자 안에 들어있던 건 다름 아닌 제 사진들이었어요. 병원에 있을 때부터 모든 사건을 아버님이 조사하고 있었고 화재 현장에서 살아남은 여자가 전신 화상을 입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의도적으로 회사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짜고 있었어요. 제가 이 사람을 알기 전부터 모두 계획된 접근이었고 어머님이 서재에 펼쳐져 있던 사진들을 보고 너무 놀라서 난리를 친 거였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님께 방화범이 이 사람이었고 그 현장에서 급하게 데려간 사람은 아버님이었다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됐다고 소리쳤어요. 어머님은 제가 말한 진실에 주저앉았고 두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된 거냐고 놀라서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어요. 서재 앞에서 다 들었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경찰서에 곧바로 전화하려고 하자 아버님이 제 핸드폰을 뺐더니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지금까지 힘들게 싸워온 걸 한순간에 무너뜨릴 일 있냐며 조용히 살면 그동안 아팠던 모든 것들 돈으로 해결해 줄 테니 입 다물고 있으라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거라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제 머리채를 잡더니 절대 나가지 못한다며 자기 가정이 무너지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믿었던 어머님마저 제 편이 아닌 저에게 몹쓸 행동을 한 자기 가족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있는 힘껏 그 사람들을 밀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놈은 저에게 급하게 따라왔습니다. 잠깐 서봐. 생각이 그렇게 없어? 모든 거 보상해 주겠다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3년 동안 힘들었던 거 30년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감정적으로 나오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우리 회사 홍보 효과도 있고 너는 돈을 챙기고 일석이조잖아? 좋은 기회를 너에게 주겠다는데 놓칠 거야? 법대로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뭔데? 네가 얻어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결국 몸에 남은 상처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겠지. 그런데 잘 생각해봐. 나랑 결혼만 하잖아? 그럼 너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고 깔끔하게 위자료까지 받고 이혼할 수 있어. 우리는 그냥 회사 사장 아들이 전신 화상을 입은 여자와 사랑에 빠진 스토리를 만들면 된다니까. 우리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머리채 잡은 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우리 집안이 망할까봐 그런 거야.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뭐라고?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내 3년의 시간을 알아? 너의 그 무책임한 행동 하나 때문에 나만 피해봤어. 다른 사람들도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그리고 네가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눈 감고 돈 받으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 내가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 같아? 30년 동안 편하게 살면 된다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돌아오지 않는 내 몸을 볼 때면 30년이 아닌 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돼. 이런 아픔을 회사 홍보용으로 이용하려고 하고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런 개차반 같은 집안은 당연히 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래야 땅을 치고 후회하지. 나는 너희 집안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저는 그놈을 밀치며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했었던 형사와 연락을 취한 다음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고 제가 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 또한 받을 수 있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평생 동안 남아있을 흉터에 대한 보상이며 소송 걸을 수 있는 건 저희 부모님이 변호사를 통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 집안은 결국 회사까지 주저앉을 정도의 타격을 입게 되었어요. 세 사람 다 그때의 사건을 발설하지 않으려고 저에게 했던 행동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이 문제가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건물에서 장사하던 사람들까지 피해를 보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계신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더 사태는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와의 소송은 끝이 났지만 다른 사람들의 소송 또한 이어지는 것 같았어요.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으로 전부 보상해주고 구치소에서 법이 내린 형량만큼 뉘우치며 살길 바랍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언젠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될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정말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돈 많다고 무조건 돈으로 휘두르려는 사람들,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긴 했어요. 이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을 것 같아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앞으로 제 자신을 위해 좀 더 밝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힘내시고 경기가 안 좋은 이때에 웃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